네. 자, 그러면 오늘 오늘 김도영 우리 본부장님 또 모셔야 되는데 예. 센터장님이시죠? 본부장님이시죠? 네, 김도영 예. 본부장님 모셔야 되는데 예. 그럼요. 운조커피도 저희 당연히 또 사랑하죠. 또 아메리카노 쪽에서는 또 운조커피 많이 드시고요. 네. 또 이런 스틱커피가 또 필요한 인스턴트 커피가 필요할 때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삼성자산운용 김도형 아직도 전 팀장님이라는 명칭이 아직도 좀 익어갖고 김도영 본부장님 모시고 ETF 얘기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린 자켓. 오늘도 패션하구나. 정말 아무나 소화 못하거든요. 예. 예, 저 그린 자켓 탐납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요? 정프로님께는. 진짜요? 그럼요. 저는 맞지가 않거든요. 맞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또 덩치가 그래요?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미국 주식이 한 20% 더 오르면 조건이 있군요. 네, 정프로님께 기운을 얻어서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린 자켓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도영 본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한 달 동안 ETF 움직임 한번 잘 파악을 해서 돈은 어디로 움직였는지 또 큰 손들은 뭘 샀고 우리 개인들은 또 어떤 것에 정이 떨어지셨는지 하나하나 한번 좀 가볼까요? 네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ETF는 지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 한 5월 동안에 주요국 증시가 어디가 얼마나 올랐고 좀 네. 빠졌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자료, 오늘 또 한 땀 한 땀 만든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게 5월 한 달 동안. 네, 왼쪽에 보시는 게 5월 한 달이고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종가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연초 이후. 연초 이후. 입니다. 그래서 뭐 눈에 띄는 부분은 사실 연초 이후는 다들 이제 나스닥 100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사실 잘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코스닥이 전 이긴 줄 알았거든요. 코스닥 기선지 워낙 강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약간 5월 달 들어서 한풀 꺾였죠. 나스닥 100이 이겼네. 네, 나스닥 100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인공지능발, AI발 훈풍이 불면서 엔비디아나 AMD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죠. 네네네. 근데 5월 일단 한 달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사실 주요국 증시 중에서 이렇게 상위권에 있던 종목이 아닌데 니케이 225. 니케이 많이 갔죠. 니케이 많이 갔잖아요. 네. 일본 대표 지수 중에 하나죠. 그리고 네 번째 여기 보시면 이제 일본의 토픽스 100. 요 두 지수가 상당히 일본이 하여튼 5월 달 들어서 가장 좋은 상반기에도 좋았고 5월 달에 특히 더 좋았고. 네. 보시면은 사실 연초 이후에도 니케이 225가 한 20% 가까이 올랐죠. 네. 토픽스 100도 15.4%. 네네. 뭐 두 지수는 사실 큰 차이는 일단 숫자가 이제 종목 수죠. 네. 그리고 니케이에서 발표하는 225개 종목이 있고요. 토픽스는 도쿄거래에서 발표하는 100개 시총 상위 100개 종목인데요. 하여튼 일본 증시가 좀 좋았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해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5월 들어서 보시면 일단 나스닥은 당연히 좀 좋았죠. 8% 정도. 야, 중국은 진짜 안 좋았군요. 중국이 우리의 항상 꿈과 희망을 담아서 우리나라 투자분들이 펀드도 그렇고 ETF도 중국에 대한 사실 투자 측면에서의 사랑이 엄청 나시잖아요. 저도 그 중국 그거 있어요. 저기 과창판이었나요? 차이나 육성 소울 ETF 갖고 계시다고. 아직도 갖고 계시. 아직도 있더라고요. 모르겠죠. 희망적인데요. 희망을 갖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중국이 늘 항상 희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중국 본토 지수인 상해 종합도 5월 한 달 동안 3% 빠졌고요. 그리고 홍콩 홍콩 지수도 한 7% 가까이 좀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요국 증시 중에서는 이 홍콩이 한 마이너스 6% 정도 연초에 빠졌거든요. 즉 중국이 뭐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경기가 좀 회복될 것 같다. 리오프닝 될 것 같다고 했지만 다시 좀 경기 회복이 더뎌진다는 시그널들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시장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5월 한 달은 어쨌든 우리가 잊고 지냈던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증시가 좀 좋았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한 2년 동안 중국 이제 괜찮을 거란 얘기를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기억은 늘 왜곡돼 있고 저편한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건 못 됩니다만 얼핏 그 기억에
코로나 이후로 뭐 제일 그래도 대응 잘한 나라가 뭐 우리랑 뭐 중국이다 뭐 등등 해갖고 중국 이제는 뭐 살아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 뭐 1년 전쯤 해서 그때 막 상해 뭐 저 어디 들어가고 막 몇 개 들어갔었다고요. 다 그렇죠. 박살났어. 다 박살났다고. 근데 사실 제가 위안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사실 중국으로 다이브인 뛰어드셨죠. 아 저만 간 건 아니에요? 저도 갔고 아 위안이 좀 됩니다. 같이 이제 손잡고 예. 중국을 갔는데 그 제가 좀 말씀해 주시니까 생각나는 게 연초였던 것 같아요. 중국 그러니까 외국계 뭐 아이비들에서 특히 골드만삭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중국 본토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전망을 냈어요. 전 세계 증시에서 어디가요? 골드만? 중국 골드만삭스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골드만은 맞는 적이 없어. 골드만 맨날 틀려. 골드만삭스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 그 진짜 네. 많이 틀리죠 사실 아이비들이 예상이라는 거는 좀 비껴가기 쉽기 때문에. 네. 근데 하여튼 중국 지수 MSCI 차이나 인덱스에 대한 업사이드, 그러니까 상향에 대해서 업사이드가 한 20% 이상, 20% 이상 있을 것 같다는 리포트를 제가 연초에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역시 시장은 좀 뭐 전문가들의 예상도 쉽진 않았다. 네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각국별로는 이렇게 나왔고요. 네네. 사실 최근에 그 투자 관련 뉴스를 보시면 일본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일학개미라는 얘기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동학개미가 있었고 서학개미가 있었고 동서 갔다가 이제 일학개미로.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건 친일개미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일학개미라고 그래요? 일학개미라고 어감 때문에 아마 일학개미로 언론에서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뭐 극일개미라든지 뭐 극일개미면은 일본 주식에 또 인버스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친일은 내버리지. 네. 뭐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일본 주식을 얼마나 갖고 계시냐 찾아봤더니요. 별로 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생각보다 이게 지금 차트가 얼마 이게? 19년도부터 제가 올해까지 이제 가져와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00만 달러예요. 100만, 1000만, 억, 10억. 그러니까 즉 10억, 100억, 1000조, 3조 에? 이상.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면 네. 상당히 많은 조 단위 지금 1,300원으로 곱해봐도 네. 한 4조 원 이상 갖고 계신 거죠. 와. 네. 쭉 사실 많이 갖고 계셨어요. 최근에 보시면 그러네요. 생각보다 최근에 많이 올라온 갖고 게 아니라 계셨어요. 계속 예, 가지고 예. 있었네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근데 뭐 순매수로 치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사실 일본 주식은 좀 최근에 많이 올랐지 지난 몇 년 동안 뭐 10수년 동안 사실 지지부진했거든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 니케이 225가 33년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1980년도 버블 경제가 끝날 때 좋았을 때 정고점 이후에 33년 만에 뭐 정고점을 돌파했으니까요. 사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래요. 국내 투자자가 일본에 거의 한 4조 가까이 4조 환율로 가까이죠. 하면? 예, 4조 원 가까이 갖고 있고요. 아니 미국에는 얼마나 갖고 있길래 일본이 저렇게 많이 갖고 있지? 미국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준비를 다 했습니다. 미국은 훨씬 많이 가고. 훨씬 많이 갖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니케이 225와 토픽스 100의 성과가 좋았고요. 저분들은 성과 좋겠네요. 좋았죠. 근데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미리 들어갔으면 근데 어쨌든 최근에 많이 투자가 늦으셨으니까 성과는 좋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주가가 그러니까 일본 증시가 올랐던 배경에는 뭐 기사에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저 현상이 그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엔저. 예, 아무래도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니까 그러니까 계속 약세였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해외의 투자 자금들이 많이 몰려오고 일본의 경기 회복도 덩달아 기대가 되면서 이렇게 일본 증시가 좀 좋았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N은 싸죠? 지금 N 쌉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돈하고 대비해서도 한 940원 정도 해서 예, 한 3년 내에도 거의 최저더라고요. 네. 하하. 일본을 여행 갈 만한 지금 여행 문제가 아니에요. 여행 문제가 아닌가요? 주식 투자로서도 매력적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지배구조 측면에서 네. 거래소에서 그 PBR 1배 밑에 있는 회사들의 경우 지배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해라고 연초에 거래소에서 그 기업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사주를 사든지 아니면 자사주를 해서 소각을 하든지 그러니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를 해라.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반영돼서 또 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사실 우리 편의 말씀처럼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뭐 생각보다 상당히 선진화된 증시라고 좀 볼 수가 있죠. 기업 문화가 그렇게 좀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그러면 이제 우리 정프로님 말씀처럼 일본에 대한 투자 매력이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긴 하는데요. 제가 그 전에 일본 엔화 추이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얼마나 엔화가 빠졌길래 도대체 일본 증시를 이렇게 끌어올릴 정도의 힘이 되느냐 보면은 일단 달러와 엔화를 좀 비교해 보면요. 엔화는 연초 이후로는 한 7% 정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대비해서. 그러니까 5년 내도 한 22% 약세를 보이니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떨어질수록 엔화가 약세를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거의 보시면 이제 작년 말이 그 저점인데 최저점인데 네네네. 거의 그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죠. 근데 이러한 배경에는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잖아요. 네. 마이너스 0.1%인데 이게 저도 찾아봐서 알았는데 2016년 1월에 금리 인하를 마이너스 금리로 돌리고 지금 벌써 한 7년 됐나요? 7년째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 기준금리는 아시는 것처럼 5%에서 5.25%. 환율이라는 게 그러니까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이자 영향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좀 엔화는 계속 하는데요. 만약에 뭐 알 수는 없지만 연준이 어느 순간에 금리 인상을 좀 종료를 하고 유지를 하다가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엔화가 이제 올라설 수 있는 여진이 있기 때문에 엔화의 레벨만 보시고 바로 뭐 투자를 선택하시기에는 조금 한번 유의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금리가 예를 들어 그대로라고 치고 네. 일본이 올릴 가능성이 좀 있겠군요. 일본도 올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지금 일본은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본 은행이 채권을 억지로 사면서 금리를 오르지 못하게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정책이 이제 지금 일본 은행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네네. 중앙은행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6월 달인지 7월 달인지 그 정책을 좀 파괴하면서 하게 되면은 네네. 당연히 엔화가 좀 강세로 될 수도 그럴 수도 있겠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가 금리가 지금 이제 높은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나라가 이제 조금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일본 금리가 낮은 그 매력도는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정확하시죠. 그것까지 저 계산했습니다 방금. 그거를 고려하셨. 그거 고려했습니다. 그 사실 그러고 놓치기가 쉽지 않으시거든요. 요 정도는 고수 아니에요? 고수에 정고수. 네. 근데 진짜 맞으세요. 왜냐하면 사실 일본은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긴 했는데 과거의 스탠스보다는 생각보다는 좀 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본이 뭐 바로 금리를 올릴지는 아직 뭐 알 수 없죠. 근데 어쨌든 뭐 미국도 유의해야 되는데 금리라는 거는 상대적인 환율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프로님 말씀처럼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을 좀 주시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일본 증시에 가서 우리 일학기미 분들이 뭘 많이 샀는지를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는 예탁결제원의 이제 세이브로라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제가 앞서 나온 자료들도 거기서 이제 오늘 찾아온 건데요. 보시면 사실 제가 몇 달에 걸쳐서 미국 초장기 채권 ETF에 대한 소개를 드렸어요. 심지어 이제 세배 레버리지 이런 상품도 소개를 드렸는데 네. 이제는 일본에 가셔서 미국의 초장기 채권 ETF를 매수하세요. 이게 두 번째.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초장기 저게 20년 맞아요? 네, 만기가 20년 이상 되는 미국의 가장 긴 채권, 미국 국채를 투자하는 ETF예요. 플러스군요. 네, 20년 이상이죠. 네, 그 상품인데 왜 일본에 가서 투자를 하실까? 일본에 가서 저걸 투자한다고요? 네,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환율의 차이.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상품 보시면 일본 엔화의 해지드 ETF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우리나라가 일본에 가서 일본 증시 투자하시려면 우리나라 돈을 엔화로 환전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엔화로 미국 달러로 미국채에 투자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 보시면 일단 엔화와 달러화는 해지드가 돼 있는 거예요. 엔화 달러가? 예. 그러면 뭐가 열려 있느냐? 우리나라 원화와 투자하는 나라의 일본 엔화가 열려 있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투자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금리가 인하할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할 때 초장기 채권을 통해서 자본 차익을 추구하시는 거고요. 네네네. 두 번째로도 이것도 뭐 부족하다. 나는
통화에도 투자를 하시겠다라고 해서 원화가 이제 엔화가 더 강세를 갈 것 같은 거죠. 원화 대비. 그래서 그 자금이 사실 엄청 많지는 않습니다. 한 160억 정도 되시거든요. 하지만 스마트 하시네. 이거. 스마트 하시기. 근데 스마트 사실 하시네. 엔화가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방향성이 지금보다 더 뭐 금리를 일본이 더 낮출 수는 없는 상황이고, 아마 미국은 지금보다 더 높아지기 힘든 상황이니 그 방향성을 보고 하신 게 아닌가. 맞습니다. 정프로는 그렇게 봤습니다. 정프로님 고수의 반요? 고수의 관점 맞으세요. 저도 고맙습니다. 이게 사실 어디서 뭐 추천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분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정프로님처럼 고수의 엄청 냄새가 나요. 고수의 향기가 물씬 풍긴다. 요 부분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화와 엔화는 열려 있고 엔화와 달러는 해지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엔화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달러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환에 의해서는 손해 볼 거나 그게 별로 없고, 네. 대신 원화와 엔에 대해서는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더 낮아지거나 일본 돈의 가치가 더 높아질, 그러니까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네. 그 상황이 되면 이제 더 크게 먹으신다는 거죠. 그 환을. 정확하십니다. 네, 그거를 노리고 들어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네. 깔끔한 정리였죠.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일본으로 가셔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투자를 했다. 좀 눈에 띄는 상품은 요게 가장 많았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언론 문의를 가장 많이 받았던 상품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거를 왜 일본 주식도 아니고 미국 국채 투자하는 ETF를 굳이 일본 가서 투자하느냐.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네. 진짜. 저런 것까지 생각하시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정도의 집요함, 저 잔 과자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저 집요함이 없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지금 저렇게 부족해 저는. 저도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3%와 함께. 좋습니다. 그리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미국 30년 국채 장기채가 도대체 얼마나 매력적이길래 일본 가서 가시는지를 좀 확인해 봤어요. 그래서 30년 국채 일드를 연초유로 가져와 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일드가 내려가야 이제 자본 차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득이. 근데 이제 3월까지는 뭐 좋으실 수 있었는데 4월부터 이제 계속 올라가죠, 금리가. 왜냐면 뭐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네. 또 이제 부채 한도 협상 이슈도 있었고, 최근에 좀 이제 뭐 해결됐다는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지만요. 그러면서 좀 하락은 했는데 여전히 연초유에는 3.9% 장기채 일드가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막연한 기대보다는 이것저것 좀 많이 따져보셔야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ETF에서 장기채 매수 되게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타이밍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5월 내내 미국채 보면 단기채든 장기채든 금리가 거의 다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오르면 어쨌든 가격은 오르니까 ETF나 이런 채권 가격은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너무 그런 기대만 가지고 진입을 하시기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 다만 이제 이보다 더 오르기는 좀 쉽지 않겠다는 판단들은 하실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은 하잖아요.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정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서학개미 미국 주식은 얼마나 많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보다는 이제 앞에 공이 훨씬 많죠. 그렇게 되니까 얼마야 이게? 80억 달러가 위에가 80억 달러니까 한 70억 달러? 그러니까 한 80조 원 이상. 70억 달러인데 70억 달러니까요. 그러면 90조 원 되겠네요. 10조 원쯤이죠. 70억 달러. 10억 달러. 1,300원 계산해도 한 9조 원 아니에요? 90조. 70억 달러에? 네. 700억 달러겠죠. 700억 달러죠. 저기 100만 달러잖아요. 700억. 700억 달러. 저번에도 그러더니 정신 영 못 차리죠. 제가 숫자 계산 못 합니까? 아니다. 또 오해하실 것 같은데. 이래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700억 달러. 700억. 90조 원. 네, 죄송합니다. 땀 날라 그러네요. 써올 걸 그랬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배당률 계산 잘못해가지고 아차 싶었거든요. 그래요. 이제 대학교는 졸업한 거냐. 목교에 먹칠을 해가지고 제가 경제학 전공했습니다. 깨알같이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어쨌든 그 700억 달러, 그래서 한 90조 원 정도 정도 갖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좀 하락을 했다가
연말에 작년에 좀 증시가 안 좋아지면서 서학개미 분들의 움직임도 좀 줄어들었는데요. 근데 진짜 많이 하신다. 진짜 많이 하죠. 이 매수의 규모가 다르세요. 제가 바로 어떤 종목들을 갖고 계신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매수예요, 매수. 이제 매도는 빼고 매수만 했는데 올해요. 네? 5월 한 달 동안만. 5월달. 예, 5월 한 달이에요. 보시면 테슬라. 역시 테슬라죠. 예, 테슬라는 한동안도 계속 테슬라에 대한 네.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테슬라가 좀 많이 빠지기도 했죠. 근데 연초 이후로는 괜찮습니다. 연초 이후로 제가 테슬라 종목 봤을 때 20%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게 사실 이제 인베스터 데이 이후에 가격 인하하면서 좀 테슬라가 좀 반등했던 건 있고요. 최근에는 조금 네네. 지지부진한 모습은 있었죠. 그러니까 아마 테슬라 좋아하셨던 분들은 야, 이 정도면 사기 괜찮은 가격 아닌가라는 판단들을 아마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뭐 테슬라는 특히나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고액자산가 분들, H&W 투자자들은 뭐 오르던 내리던 그러니까 내리면 사고 올라도 사고 네네. 계속 뭐 빼질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차익 실현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움직임인데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여기 두 번째 블랙 포인트에 써놨지만 테슬라가 5월 한 달에 매수한 금액, 매도한 건 제외하고요. 매수한 금액이 거의 8,700억 원.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근 한 이 1조 많은 가까이. 1조 가까이를 5월 한 달에만 야. 매수하시는 거죠. 저도 사실 규모가 많은 건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알 주식으로는 뭐 따라올 자가 없군요. 알 주식은 따라올 자가 없고요. 사실 그 다음부터는 다 ETF인데요. 개별 종목으로 매수를 보면 1위가 테슬라, 1위고 압도적 1위고요. 네. 그 다음 봐도 사실 규모가 엄청납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이제 3배 레버리지 인버스 LNI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잘 아시죠? 이제 쏙슬이라고 SOXL. 네네네. 우리나라 많이 3배 벌었겠네요. 많이 그러네. 벌었죠. 와, 이분들 괜찮네. 근데 이제 언제 들어가느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이만큼 올랐으면 마이너스 보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5월달에 그럴 것 들어갔으면 같은데. 완전히 네네네. 5월에 언제 들어가도 크게 손해는 안 나셨을 거예요. 5월에 들어갔으면 웬만하면 손해 안 나시죠. 그죠? 예, 엔비디아에 대한 믿음 뭐 이런 거 있었으면 쏙슬. 쏙슬이라고 해서 이제 아유, 축하드립니다. 3배 레버리지 56%. 똑똑해. 이 ETF에만 7,870억 원. 거의 8천억 가까이 투자를 하셨고요. 네. 이거는 뭐 사실 비단 이번 달만에 그 플로우는 아니고 너무 좋아하는 ETF죠 우리나라 분들. 네. 3배의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3위는 뭐예요? 3위가 이 울트라 프로 쇼트 QQQ. 쇼트네. 숏. 3배 숏. 아이고야, 어떻게 해. SQQQ. 이거는 꽤 많이 마이너스 나셨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우리나라도 코스닥 150 인버스가 많이 매수하셨지만 네. 나스닥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제는 가겠지 하는 역배팅 투자자분들 상당히 많아요. 근데 하지만 나스닥 5월에도 많이 올랐잖아요. 이건 한 몇십 프로 마이너스 나셨겠네요. 여기 이제 한 달에 제가 써놨지만 이제 21% 마이너스. 네. 21% 마이너스. 네, 21% 마이너스. 5월에. 네, 5월 한 달 동안에만 나스닥 3배 인버스니까요. 근데 이 ETF에도 SQQQ도 7천억 정도 매수가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우리나라 투자분들이 돈이 많으세요. 생각보다. 저도 이거를 그 단위를 다시 여러 번 봤거든요. 와. 이건 틀리지 않으려고 이제 적어왔죠. 에. 적어왔는데 그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 또 이분들이 뭐 그러셨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면 그 정방향으로 뭐 그러니까 비중을 좀 크게 해서 뭐 한두 수월 배짜리 3배도 사고 수월 3배도 사고. 뭐 그랬을 수도 네. 있고. 예. 그렇게 사실 롱숏 전략이라고들 표현을 예. 하잖아요. 그리고 또 스마트한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쏙슬. 쏙슬이 있고요. 네 번째는 또 다른 거. 이걸 보통 쏙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건 또 쏙스예요? 이거는 이제 반도체 3배 인버스. 아이고야. 이게 충돌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 3배 레버리지와 이거는 심각한데. 네, 거의 반도체 세계관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죠. 3배 레버리지와 쏙슬의 반대군요. 쏙슬의 반대 쏙스. 쏙스. 네, 뒤에 L이냐 S냐죠. 레버리지냐 인버스. 숏이냐 롱이냐 숏이냐. 이게 만약에 아니다 언제 들어가도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사실 작년 같았으면 좀 성과가 좋았을 거고요. 연초 이후로는 조금 안 좋으실 가능성이 높죠. 아니 뭐 어제 그제 뭐 이렇게 들어가셨을 수는 있겠네. 이 정도는 고점 아닌가 이런 판단에. 그럴 수 있죠. 뭐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그렇게 많이 오른 날, 네. 이때 들어가야지 했는데 사실 그 다음 날도 엔비디아 좀 올랐을 텐데. 24% 오른 날 숏으로 들어갔을 그때 숏으로 들어가셨을 텐데 예를 들어 그 다음 날도 제가 알기로는 엔비디아가 좀 올랐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어려움. 그러니까 세계관의 충돌이. 사실 세계관이라기보다는 투자의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시기 때문에. 네네. 뭐 전략이실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TMF. 미국 초장기체 3배 레버리지. TMF라고 해서. 네네네. 아까 그 보셨던 일본
ETF 채권에 미국에서 이제 3배 레버리지하는 예, 이것도 그런데요. 이제 3배 레버리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TMF 디렉시옹의 이제 3배 레버리지인데요. 연초유 수익률이 마이너스 6.6%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사실 아까 보셨지만 30년 국채 일드가 3.9% 정도였잖아요. 그럼 연초유에서 살짝 내려왔는데 이 항상 3배 레버리지나 인버스 투자하실 때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일일 수익률, 누적 수익률이 아니라 일일 수익률의 3배고 레버리지 인버스잖아요. 그게 그때 가격이 다 반영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가 1000인데 코스피가 다시 하락했다가 1000으로 왔는데 왜 내 레버리지는 마이너스야?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게 누적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계산이기 때문에 음해복리 효과 때문에 금리와 금리가 좀 보합이어도 ETF는 마이너스일 수 있고요. 여전히 1년 성과는 마이너스 43%. 하지만 이제 금리가 내려가지 않겠냐라는 기대 심리가 계속 이제 투자자분들을 갖고 계신 거죠. 1년 갖고 계신 분은 그러면 마이너스 43%예요? 네. 1년까지는 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트래킹 해보면 작년 한 3분기 말쯤부터 많이 사신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이너스죠. 어떻게 우리는 다 사면 다 3배야? 2배도 안 사시나 봐. 2배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배까지 네. 허용을 하는데 미국 가면 이제 3배도 있으시고 다른 나라에는 또 거의 하긴 2배 살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사고 말지 뭘 미국까지 가냐 이러시는 그렇죠. 건가 보다. 네. 미국까지 갔으면 3배 정도는 해야. 그러니까 보통 이제 2배를 그냥 1배라고 인식을 하시고 3배부터 레버리지로 판단하시지 않을까. 근데 원래 이런 3배짜리 이런 것들은 오래 들고 있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보통 며칠. 맞습니다. 방향성 가지시고요. 정말 목표 수익률을 낮게 잡으셔서 배트 짧게 잡고 치고 빠지고 물론 되게 어렵죠. 근데 더 갖고 계시면 오늘 예를 들어 4% 올랐어. 내일은 더 오르겠지라고 했을 때부터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보통 우리의 투자를 되돌아보면 그럼 그때 이제 1% 수익을 났을 때도 그 4%가 아까워서 또 갖고 계시거든요. 레버리지 인버스를.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마이너스로 가서 마이너스 20% 30%는 금방이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프로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목적으로 레버리지 인버스를 활용하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똑같이 간다 하더라도 이건 나중에 보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네, 항상 유의하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 돌아와서요. 이번 달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ETF들을 좀 매수하셨는지를 좀 정리해 왔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코덱스 203월 인버스 2X 이게 이제 코스피 200의 일일 수익률의 마이너스 2배죠. 그러니까 이게 4월 달까지 매도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순매수로 전환하였어요. 한 1,300억 정도, 1,300억 원 정도. 5월 달에 순매수를 가장 많이 기록한 ETF인데요. 흔히 이제 곧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코스피가 계속 오르니까 이젠 떨어지겠지를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사실 오늘도 제가 정신없어서 증시를 다 막 하나하나 잘 보진 못했지만 증시가 좀 올랐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조금 손해를 보셨을 가능성이 높죠. 코스피 200이면 더 올랐을 것 같은데 요즘 반도체가 좀 좋아가지고 그런 좀 항상 투자와 수익률이 같이 가면 좋은데 5월 한 달은 좀 쉽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난달에 상장을 해서 좀 개인 투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ETF가 하나 있습니다. 소래 2차전지 소부장 ETF인데요.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 에코프로 BM, 포스코 그 케미칼이 바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포스코 퓨처엠?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 등등의 한 50% 이상 리밸런싱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그 정도 들어있는 ETF인데요. 이제 4월에도 한 565억 원이 들어왔고 5월 달에도 일반 레버리지 인버스 제외하고는 가장 많이 매수를 하신 거죠. 560억 원. 근데 마이너스 10%나 돼요? 네, 이게 5월 달에 마이너스 10%. 5월 달에 안 좋았습니다. 2차 전지가? 그건 맞습니다. 왜 안 좋은지 아시죠? 네. 이유가 제가 아는 그것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더라고요. 희한합니다. 정말. 귀신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자 자금이 개인분들이 매수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그렇겠지만 ETF도 좀 빠지면 사실 추매를 좀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좀 빠졌으니까 매수를 들어오시는 거는 전 그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좀 매수세가 들어온 거에 대비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연초유로 그렇게 올라가다가 5월달 들어서는 좀 한풀 꺾인 모습을 좀 보였다는 게 좀 아쉬운 대목이었죠. 개인 순매수 탑 7이 다 마이너스네. 그렇죠.
너무 뭐 이제 코스닥도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150도 5월달에 좀 안 좋았잖아요. 2차전지가 안 좋으니까. 예, 그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도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뭐 4번에 있는 에이스의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해지형, 5번에 코덱스의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해지형. 뭐 비슷한 정도의 듀레이션을 갖고 있는 상품들이거든요. 울트라, 그러니까 미국 장기채. 야, 이걸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같은 맥락이죠, 사실. 너무 뭐 공통적인 사항으로 우리나라도 미국도 일본에서도 미국 초장기채를 사고 계시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확실히 하고 계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인하한다고 해서 단기 금리가 사실 빠지지 장기 금리가 바로 빠지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레벨이 내려오는 건데 여러분들의 기대만큼 장기 채권의 일드가 그렇게 가파르게 내려오진 않을 수도 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준비했고요. 마지막으로 수익률을 5월 한 달 동안에 좋았던 거 10개, 안 좋았던 거 10개를 가져왔습니다. 요거 궁금합니다. 네, 과연 내가 투자한 상품, 뭐 남이 투자한 상품은 뭐가 수익률이 좋았나. 보시면 정말 이게 레버리지 인버스를 제외하고 10개를 딱 뽑아왔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반도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ETF들이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뭐 당연한 뭐 그럴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뭐 저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한 710개 이상의 ETF가 상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ETF도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 반도체 ETF도 많고요. 미국, 글로벌, 아시아 등등에 투자하는 반도체 ETF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만큼 좀 차이를 좀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하나 막 짧게라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월 한 달 동안에 미국의 전체 주식 중에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게 이 AMD가 42.1%, 엔비디아보다 좋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엔비디아가 1등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2등, 40.3%.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둘 다 이제 GPU 글로벌 1위, 2위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불러온 그 훈풍이 정말 엔비디아가 그런 2분기 좋은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AMD도 덩달아서 같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더라고요. 그리고 뭐 팹리스 기업이죠. 뭐 브로드컴도 한 30% 가까이.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로 되게 유명한 이제 온세미컨덕터도 한 20% 정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이 좋았으니까 5월 한 달 동안에 뭐 반도체 ETF들이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일 좋았던 거는 에이스 한투 운용의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가 제일 좋았습니다. 이게 제가 좀 살펴보니까요. 4개 탑4잖아요. 그러니까 4개 대표 기업에 20%씩 투자하더라고요. 네, 그 4개가 엔비디아, TSMC, ASML, 그리고 삼성전자. 야. 네, 그러니까 사실 엄청 집중 투자하는 상품이죠. 네 종목에 80%를 투자하는. 그러니까 이제 좋을 때는 확 좋고 안 좋을 때는 또 조심하셔야죠. 에이스면 저 한투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소울 액티브는 신한 거 아니에요? 소울은 신한 거죠.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소울 액티브는 뭐예요? 솔렉티브가 역시 이것도 궁금해하실 헷갈리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솔렉티브라고 지수 사업자 이름입니다. 이건 소울 액티브가 아니고 신한은행 이게 아니고 아닙니다. 솔렉티브라는 지수 사업자가 있군요. 전 이거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역시 SOL은 똑같은데 뒤에 솔액티브는 아니고요. 솔렉티브. 솔렉티브군요. 솔렉티브. 네. 난 솔액티브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지수 사업자 이름이죠. 네네네. 네, 그래서 뒤에 붙어 있는 영문명들은 대부분 이제 지수 사업자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도 지수 사업자 이름이죠. 표를 MV가. 조금만 크게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보시면 그 솔이요. 솔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 액티브는 이제 보시면 제가 종목을 좀 조회해 왔는데요. 엔비디아 12%, 그리고 브로드컴 한 10%, ASML도 8%, 뭐 TSMC에 8% 정도 투자하는 상품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반도체 ETF들의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좀 종목들이 어떤 게 들어있고 비중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체크 단말기라는 게 있습니다. 체크 단말기요? 코스콤이라고 ETF의 가격을 산출하는 한국거래소의 뭐 공공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든 데이터를 취합하는 곳이 있는데요. 코스콤에서 ETF 체크라는 앱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아, 그럼 ETF 수많은 것들을 이제 네. 막 검색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자료에 다 담지 못하고 이렇게 체크한 앱을 통해서 CHECK죠. 네, 체크 앱. 앱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뭐 해외도 조회가 되고요. 네. 우리나라에 상장된 700개 이상 ETF를 종목별로 비교해 보실 수가 있어요. ETF 전문 앱인 거예요? 네. 그 오피셜한 퍼블릭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하는 그 자료기 때문에 네. 공신력도 되게 무료로 공신력이 제일 볼 수 높다고 있고. 볼 수가 있죠.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막 광고 많이 뜹니까? 광고 처음에 들어갈 때만 한번 뜨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괜찮네요. 네, 괜찮은 매우 유용한 앱이어서 제가 이제 뭐 기관 투자분들이나 뭐 증권이나 은행의 PB분들 만나 뵐 때 이런 걸 항상 소개해 드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반도체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ETF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고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뭐 등등을 다 한 번에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 이름만 봐서는 예를 들어서 뭐 3번의 아리랑의 글로벌 디램 반도체가 뭐 우리나라 종목이 있을까 없을까? 4번의 솔의 한국형 글로벌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인가 아니면 뭐 전 세계 기업들인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어떤 종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예, 그렇기 때문에 유용하겠네요. 그. 매우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른 회사 것도 이렇게 홍보해 주십니까? 아, 근데 이제 뭐 코스코는 퍼블릭한 네, 단체니까 공공기관이니까. 코스코는 예, 한국거래소 뭐 제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콤의 체크. 네. 네,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특징적으로 뭐 TSMC 밸류 체인이라는 ETF도 있고요. 6번에 네. TSMC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6번째 있는 이런 상품들, 이런 종목도 나오고 있고요. TSMC 관련된 회사들만 이렇게 이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TSMC에 투자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그 밸류체인 맞습니다. 대만 업체들 등등.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테슬라 밸류 체인이라는 ETF도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뭐 배터리 회사, 반도체 회사들에 투자하고 저희 삼성자산운용도 6월 8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아시아 반도체, 뭐 대표적으로 요 상품을 많이 투자하시죠.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네. 예, 하여튼 이런 반도체 ETF들이 좀 성과가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반도체 ETF들이 있으니까 보수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예, 좀 뭐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한번 가봅니다. 좀 누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플러스는 좀 봤고요. 마이너스 탑 10. 마이너스 탑 10. 지수, 그러니까 뭐 그 인버스 뭐 이런 건 빼고. 네, 레버리지 인버스 빼고 네. 정정당당하게 한 배로 가는 종목들을 ETF들을 친구들. 보고 계신데요. 마이너스 1등이 일단 아까 보셨던 2차전지 소부장. 5월달 한 달. 예, 한 달만이고요. 한 달만. 예, 한 달에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를 제외하니까 2차전지 관련 소부장 ETF가 조금 기대와 다르게 조금 안 좋았다. 근데 뭐 사실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항상 조정을 받으면 또 그때가 투자의 시기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2차전지가 별로 없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저희 회사 2차전지 산업이나 2차전지 테마 관련 ETF들은 배터리사들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LG 엔솔이나 뭐 삼성 SDI 그 회사들은 뭐 크게 빠지진 예, 않았으니까. 제가 뭐 주가를 5월달에 뭐 체크를 해보진 않았지만 워낙에 지금 뭐 엔솔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분위기 좋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등했던 소재 뭐 에코프로 관련한 소재 양극재 기업들은 조금 조정을 좀 받았고. 네, 요 ETF는 이제 특히 그런 소부장만 그렇죠. 담아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정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저도 사실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2차전지 소부장만 빠졌는데 왜 돈이 1조 이상 들어간 ETF들인 뭐 2차전지 관련 ETF는 없을까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비중 차이도 있고요. 예, 그리고 배터리 셀사 3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조정을 좀 덜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하나하나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아까 뭐 보셨지만 일단 장기채 ETF도 성과는 안 좋았죠. 금리가 좀 급등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네 번째에 있는 타이거의 국고채 30년 스트립 액티브. 이게 기억나시나요? 스트립? 그때 뭘 베껴 먹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자를 벗겨서 듀레이션을 더 늘린 거죠. 원금으로만 계산한 만기 수익률이니까 네. 듀레이션이 어쨌든 길죠. 근데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서 좀 더 안 좋았고요. 특히나 이제 보셨던 것처럼 5번, 6번에 있는 차이나 바이오테크는
이것도 솔렉티브죠. 미래 타이거가 솔렉티브하고 좀 상품을 많이 만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솔렉티브가 많이 붙어 있는데 차이나 바이오테크, 그러니까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 그리고 코세프는 이제 키움 자산운용이죠. 코세프가 차이나 내수 소비 탑 CSI 이런 상품을 신규 상장했는데 네. 뭐 말씀 모두에 드렸지만 이제 중국 시장이 좀 증시가 안 좋고 이런 차이나 내수 소비도 보면은 이제 뭐 그 귀주 모태 뭐 이런 백주 파는 그런 소비재 기업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안 좋다 보니까 5월달에 좀 부진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경기가 안 좋으면 이제 뭐 닥터코퍼라고 해서 구리가 경기에 좀 바로미터가 되잖아요. 근데 7번에 보시는 것처럼 구리 선물 해지형, 10번은 구리 실물입니다. 선물에 투자는 미국 가서 이제 달러로 투자하는 환해지 하는 ETF도 있고요. 네, 실물로 하는 이거 진짜 실물이에요. 타이거에서 예전에 조달청하고 해서 만든 실물 ETF. 네네. 그래서 실물을 진짜 산다고 하더라고요. 부산인가 어디에 보관하고 있다고. 네네. 그런 상품들도 좀 안 나중에 좋았습니다. 이거 저 청산하게 되면 그냥 집으로 굴이 날라오는 거죠. 아마 청산을 하게 되면 그 전에 매도하지 않으시면 진짜 구리 실물을 그렇죠. 받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예. 구리는 뭐 쓸데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상품들이 있어서 뭐 5월 한 달 보면은 사실 앞에서 보셨던 증시처럼 글로벌 증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네. 워낙에 기대했던 것보다 실적도 좋았고, 예, 그랬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종목들도 있었다.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11등 정도 한 친구들은 진짜 기분 좋겠다. 마이너스 11등이면 여기 등장하지도 않고, 예, 우리 시청자들한테 관심도 별로 없으셨을 테니까. 여튼 뭐 이런 종목들이 안 좋았는데 뭐 계속 안 좋다는 건 아니고, 네. 또 4월엔 올랐던 친구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6월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지금 아까 반도체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경험상 반도체 들어갈까? 뭐 너무 오른 것 같은데 하시면 더 오르더라고요. 며칠을. 네네. 그러다가 그래 들어가자. 그때가 제일 조심해야 하셔야 될 때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경험들이 몇 번 쌓이면요. 에이 아니야. 요걸 이제 좀 더 하거든요. 거기다 정말 마지막에 에이 그 모르겠다. 시장에 겸손하자. 시장이 간다면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갈 때 또 그때가 역시 고점인 경우가 고점일 때가 꽤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ETF의 흐름을 통해서 큰 규모의 자금들이 어디로 많이 좀 이동했고 또 어떤 쪽으로 돈들을 많이 버셨고 어느 쪽이 좀 수익률이 안 좋았는지 쭉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시장이 5월 시장이 좀 한눈에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힌트로 해서 이제 6월을 좀 예상을 하는 게 6월. 예. 6월은 반도체가 조금 저는 궁금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정프로님께서 좋게 보시는 분야, 산업, 섹터가 어딘지. 일단은 적어놨다가 다음 달에 꼭 제가. 금융 안 좋습니다. 금융 안 좋고요. 적으세요. 네, 금융 X. 2차 전지 갑니다. 2차 전지 다시 한번 달리고요. 네. 반도체가 희한하게 좀 달려주네요. 네. 네, 반도체 달려주고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 바이오. 여름에 6월에 한번 뜨끈하게 한번 또 갑니다. 6월 말에 또 나오셔서 확인 한번. 네. 건설 안 좋고요. 그거 한번 나중에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뭐 제가 저희 회사가 뭐 예측하거나 예상을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소름 돋았던 거는 저도 반도체랑 다 글로벌입니다. 미국 반도체랑 미국 헬스케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이게 전 개인적으로 진짜. 아하. 그래서 관련한 상품에 좀 제가 유동성으로 묶어놨던 연금 자금들이 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해당 ETF로 좀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 역시 뭐 어느 정도 이상의 고수들끼리는 또 통하는 뭔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늘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네. 대신 저랑 통했다는 건 어디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신뢰성에 굉장히 큰 타격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하여튼 6월 말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6월 말에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자산운용 김도형 본부장님이었고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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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